28장 불운한 백합 공주. 다이애나가 말했다. 앤, 당연히 네가 일레인을 해야지. 난 저 아래까지 둥둥 떠내려갈 자신이 없어. 루비 길리스가 몸을 바르르 떨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두세 명이 같이 배에 오르는 건 상관없어. 그건 재밌잖아. 하지만 누워서 죽은 척하는 건 절대 못해. 앤이 시무룩하게 말했다. 하지만 빨간 머리를 한 일레인이라니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 난 둥둥 떠내려가는 건 상관없어. 난 일레인이 돼보고 싶어. 그럼에도 빨간 머리의 일레인은 너무 우습잖아. 루비가 얼굴도 하얗고 금발이니까 일레인을 해야 돼. 일레인의 눈부신 금발이 물결 쳤다는 구절도 있잖아. 일레인은 백합공주인데 빨간 머리를 한 백합공주가 세상에 어딨니? 앤, 네 얼굴도 루비만큼 하얗잖아. 그리고 머리를 자른 후로는 네 머리색도 많이 어두워졌어. 다이애나는 진심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앤은 기뻐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하는데 차마 다른 사람들에겐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럼 이젠 젓갈색이라고 불러도 될까? 응, 내 생각엔 정말 예뻐. 다이애나가 앤의 짧고 보드라운 곱슬머리를 감탄하듯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비탈 과수원집 아래 연못가에 서 있었다. 자작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기슭에는 낚시꾼들과 오리 사냥꾼들을 위해 작은 나무 선착장을 만들어 두었다. 루비와 제이는 다이애나와 함께 한여름의 오후를 보내고 있었고 앤도 친구들과 놀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앤과 다이애나는 그해 여름 대부분을 연못가에서 보냈다. 다리 위에서 송어잡이를 하는 것도 재밌었고 두 소녀는 바닥이 평평한 나룻배에서 노를 젓는 법도 배웠다. 이 나룻배는 베리 씨가 오리 사냥을 나갈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일레인의 이야기로 연극놀이를 하자고 한 건 앤이었다. 지난 겨울 아이들은 학교에서 테니스 내 시를 공부했다. 교육감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모든 학교에서 영어 교과서에 그 시를 실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리따운 백합공주와 랜슬롯 왕자, 귀네비어 왕비, 아서 왕은 마치 실제 인물처럼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앤은 아서 왕의 궁전이 있었던 캐멀롯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정도였는데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낭만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앤의 계획에 아이들은 열광했다. 여자 아이들은 선착장에서 나룻배를 밀면 물살에 떠밀려 배가 다리 아래로 흘러가 연못이 굽어지는 쪽에서 얕은 땅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뱃놀이를 해본 적이 있었던 터라 일레인 놀이를 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다. 앤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럼 내가 일레인이 될게. 앤의 예술적 감각에 따르면 분명 더 적합한 사람이 일레인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게 내심 기쁘기도 했다. 루비, 너는 아서왕을 맡고 제이는 귀네비어 왕비를 해. 다이애나는 랜슬롯 왕자를 하고 그리고 검은 천으로 배를 길게 덮어야 돼. 다이애나, 너희 어머니의 오래된 검은 숄이 적당할 것 같아. 검은 숄이 준비되자 애는 배의 바닥에 숄을 깔고는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바닥에 누웠다. 가만히 누운 작고 하얀 얼굴 위로 자작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루비 길리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애는 정말 죽은 것 같아. 나 무서워. 우리 이런 놀이 해도 되는 거야?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루비,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자. 제인, 네가 이걸 해줘. 죽은 일레인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 제인이 행동을 취했다. 황금 보자기는 없었지만 노란 일본산 크레이프 피아노 덮개로 대신할 수 있었다. 하얀 백합은 구할 수 없었지만 길고 파란 붓꽃을 앤의 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더니 그럴듯했다. 낡은 말뚝에 거칠게 휩쓸리며 나룻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이애나와 제인, 루비는 나룻배가 물살을 따라 다리 쪽으로 떠밀려 가는 걸 지켜보다가 숲을 지나고 길을 건너 하류 쪽으로 뛰어갔다. 그곳에서 랜슬롯 왕자와 귀네비어 왕비, 아서 왕이 되어 백합공주를 맞이해야 한다. 한동안 애는 천천히 물 위를 떠다니며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겼다. 그런데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 나룻배에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애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황금 보자기를 집어 올리고 물이 커다란 틈새를 타고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선착장에서 날카로운 말뚝에 배의 바닥이 뜯긴 것이었다. 애는 그 순간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지만 적어도 자신이 굉장히 위험한 공경에 처했다는 건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상태라면 나룻배가 하류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가라앉을 게 뻔했다. 노는 선착장에 두고 와서 보이지 않았다. 애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린 애는 마음을 다잡았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단 한 번. 애는 이튿날 앨런 사모에게 말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웠어요. 배가 다리 아래로 떠내려가고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정말 그 순간이 몇 년처럼 느껴졌다니까요? 전 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절 구해주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배가 다리 기둥에 가까이다. 제가 그 기둥을 잡고 매달리는 것 뿐이었어요. 기도도 해야 했지만 배가 그 방향으로 떠내려 가는지 지켜봐야 했어요. 전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나룻배가 다리 기둥에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다행히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배가 기둥의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 전 보자기와 쇼를 걸치고 기둥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더 올라갈 수도 그렇다고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전 온 힘을 다해서 기둥을 꽉 붙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선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지 않는 한 전 무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리 밑으로 떠내려가던 배는 연못 한가운데로 가라앉았다. 하류에 미리 도착해서 앤을 기다리고 있던 루비, 제인, 다이애나는 눈앞에서 배가 가라앉는 걸 보고 말았다. 앤도 배와 함께 가라앉은 게 분명했다. 잠시 동안 아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두려움으로 바르르 떨렸다. 그러다 괴성을 지르며 정신없이 숲을 내달렸다. 다리가 보이는 큰 길을 건너면서도 아이들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기둥에 매달려 있던 애는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걸 보았다. 곧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불편하게 계속 버텨야 했다. 몇 분이 흘렀을 뿐이었지만 이 불행한 백합공주에게는 1시간은 좋게 흐른 것 같았다.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아무도 날 구하러 오지 않으면 어쩌지? 애는 눈 아래로 일렁이는 무시무시한 초록빛깔 물을 내려다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고 팔과 손목이 아파서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찰나, 길버트 블라이스가 하먼 앤드루스의 배를 타고 다리 밑으로 노를 저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길버트는 놀란 얼굴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하얗게 질린 작은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도도함은 잊지 않았다. 앤! 길버트가 소리쳤다. 그는 기둥 쪽으로 노를 저어 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앤은 길버트 블라이스의 손을 잡고 배로 기어 내려왔다. 물에 젖은 숄과 보자기를 부여잡고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배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체면을 차릴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길버트가 노를 저으며 물었다. 애는 생명의 은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도도하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과 일레인 연극놀이를 하고 있었어. 배를 타고 캐멀롯으로 떠내려가는 장면이었어. 근데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기둥에 올라가서 붙들고 있었어. 친구들은 도움을 요청하러 갔고, 나를 무트로 좀 데려다 줄래? 길버트는 조심스레 앤을 선착장에 데려다 주었고, 앤은 길버트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뿌리친 채 무트로 폴짝 뛰어내렸다. 앤이 몸을 돌리며 도도하게 말했다. 이번엔 정말 신세를 졌네. 길버트도 배에서 뛰어내리더니 앤의 팔을 잡았다. 그가 허둥지둥 말했다. 앤, 우리 친구가 되면 안 될까? 너의 머리카락을 갖고 놀렸던 건 정말 미안해. 널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게다가 이미 오래전 일이잖아. 네 머리카락은 정말 예뻐. 진심이야. 그러니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애는 잠시 머뭇거렸다. 자존심이 곤두박질 쳤는데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길버트의 담갈색 눈동자에는 한편으론 수줍음과 다른 한편으론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씁쓸한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돌려 세웠다. 2년 전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길버트는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앤을 홍당무라고 놀렸다. 다른 사람들에겐 웃어넘길 만한 일인지 몰라도 앤에게는 시간이 흘러도 분이 풀리지 않는 사건이었다. 앤은 길버트 블라이스가 싫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 앤이 차갑게 말했다. 너랑 친구가 되는 일 따윈 없어. 길버트 블라이스, 그러고 싶지 않아. 길버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게 된 채로 배에 올라탔다. 알겠어. 나도 다신 너랑 친구하자고 안 할 거야. 나도 이젠 너 신경 안 써. 길버트는 거칠게 노를 저어 가버렸다. 앤은 단풍나무 아래 고사리가 우거진 좁다란 경사로에 다다랐다. 이상하게도 후회가 몰려왔다. 길버트에게 다르게 대하고 싶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앤은 주저앉아 펑펑 우는 게 낫겠다 싶었다. 공포에 떨며 필사적으로 기둥에 매달렸던 탓에 앤은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이를 반쯤 왔을 무렵이었다. 정신이 나가다시피 한 상태로 연못 쪽으로 뛰어오는 제인과 다이애나와 마주쳤다. 아이들은
비탈 과수원 집으로 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베리 씨와 그의 부인도 집에 없었다. 루비 길리스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서 제인과 다이애나는 루비 길리스를 그 자리에 놔두고 유령의 숲을 지나 시냇물을 건너 초록 지붕집까지 뛰었다. 하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다. 마릴라는 카모디에 갔고 매슈는 밭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이애나가 앤의 목에 쓰러지다시피 하며 눈물을 쏟았다. 앤, 우리 네가 물에 빠진 줄 알았어. 그래서 살인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왜냐면 우리가 너한테 일레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루비는 완전 넋을 잃었어. 근데 앤, 넌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앤이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다. 난 다리의 기둥 하나를 붙들고 있었어. 그리고 길버트가 앤드루스의 배를 타고 와서 무태 내려줬어. 겨우 숨을 고른 제인이 말했다. 너무 낭만적이야. 그럼 이제 길버트랑 친구하는 거야? 앤은 다시 예전의 감정이 떠올라 발끈했다. 전혀 그럴 일 없어. 제인 앤드루스, 다신 내 앞에서 낭만적이니 어쩌니 말하지 마. 어쨌든 너희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너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너희 아버지 나룻배도 잃어버렸잖아, 다이애나. 우린 앞으로 연못에서 더 이상 못 놀게 될 거야. 앤의 예감은 철석같이 들어맞았다. 그날 오후의 난동에 대해 들은 베리 가족과 커스버트 가족은 깜짝 놀랐다. 마릴라가 말했다. 넌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래? 철 들 거예요. 한 가지를 또 배웠으니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앤은 낙관적으로 말했다. 동쪽 다락방에 혼자 틀어박혀 울면서 마음을 추스른 앤은 다시 쾌활해졌다.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전 오늘 새롭고 값진 교훈을 배운 거잖아요. 초록 지붕집에 왔을 때부터 전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실수를 할 때마다 단점을 고쳐 나갔고요. 자수정 브로치 사건으로 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게 됐고, 유령의 숲 사건 이후론 헛된 상상을 하지 않게 됐어요. 진통제 케이크 사건 이후로는 요리할 때 정신줄을 놓지 않게 됐고요. 염색약 사건은 제 허영심을 바로 잡아줬어요. 이제 머리나 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가끔은 하지만요. 오늘의 실수가 낭만적인 걸 찾아다니는 제 습관을 고쳐줄 거예요. 에이벌리에서 낭만적인 걸 기대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냈거든요. 몇백 년 전 캐멀롯에서라면 모를까요. 오늘날의 낭만적인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도 곧 알아차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마릴라가 믿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말했다.
하지만 마릴라가 나가자 말없이 앉아있던 매슈가 앤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다. 낭만을 전부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낭만이 조금 있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아주 많이는 아니고 약간 말이야. 조금은 간직하렴. 매슈가 수줍은 듯 속삭였다. 29장. 앤, 황홀한 경험을 하다. 앤은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뒤편 목초지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9월의 어느 저녁이었고 숲속의 빈터와 나뭇잎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은 곳에는 석양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오솔길의 이곳저곳에도 붉은 빛이 드리웠지만 단풍나무 아래로는 벌써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다. 전나무 밑은 포도주같이 선명한 보랏빛 땅거미가 스며 있었다. 이 저녁, 전나무 꼭대기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소리는 대지 위에 그 어떤 선율보다 달콤했다. 앤은 지그시 눈을 감고는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다이애나가 베리신의 밭으로 통하는 현관문을 지나고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앤에게 뛰어오고 있었다. 앤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다이애나, 오늘 저녁은 보랏빛 꿈속 같지 않아? 살아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 다이애나가 말했다. 응, 멋진 저녁이야. 근데 너한테 해줄 말이 하나 있어. 뭔지 맞춰볼래? 제인의 어머니가 생일 파티를 열어주신대? 다이애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검은 두 눈이 춤추듯 반짝였다. 모르겠어.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어젯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너를 집에 데려다 준 건가? 다이애나가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절대 아니야. 엄마가 조세핀 할머니께 편지를 받았는데 조세핀 할머니께서 너와 나를 다음 주 화요일에 샬롯타운으로 초대해서 박람회를 구경시켜 주시겠대. 다이애나, 정말이야? 근데 마릴라 아주머니가 허락을 안 하실까봐 걱정돼. 밖에 못 나가게 하실 것 같아. 지난주에 제인이 2인용 마차를 타고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열리는 공연에 가자고 했었는데 아주머니가 그런 곳에 가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셨었어. 난 사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엄청 실망했지 뭐야.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까먹었다니까.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럼 이건 어때? 우리 엄마에게 부탁해서 마릴라 아주머니께 말씀드려달라고 할게. 그럼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되면 우린 일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야.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때까지 박람회 생각은 안 하려고. 괜히 기대했다가 못 가게 되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 하지만 가게 된다면 그 무렵에 새로운 코트가 완성될 거라 기뻐. 마릴라 아주머니는 내가 새 코트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 내 낡은 코트로도 겨울을 충분히 날 수 있다면서 새 드레스로 만족하라고 하셨지. 물론 새 드레스는 정말 예뻐. 짙은 파란색이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마릴라 아주머니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옷을 만들어주셔. 매슈 아저씨가 린드 아주머니에게 또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까봐 그러신대. 난 좋지. 옷이 유행하는 스타일이면 좋은 사람이 되기도 쉽잖아. 적어도 나는 그렇거든. 원래 마음이 선한 사람들에겐 큰 차이가 없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매슈 아저씨는 내가 꼭 새 코트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파란색 옷감을 사오셨어. 이번 옷은 카모디에 있는 재단사가 직접 만들 거래. 토요일 밤에 완성될 거야. 난 일요일에 새 코트를 입고 새 모자를 쓰고 교회에 복도를 걷는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야. 자꾸 그런 걸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모자는 정말 예뻐. 매슈 아저씨가 지난번에 카보디에 있는 상점에서 사주셨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금색 끈과 술이 달린 작은 파란색 벨벳 모자야. 아, 다이애나, 네 것도 예뻐. 너한테 잘 어울려. 마릴라는 애니 샬롯타운에 가는 걸 허락했고 베리 씨는 다음 주 화요일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로 했다. 샬롯타운은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베리 씨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당일치기로 돌아올 계획이었으므로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다. 하지만 애는 이런 것마저도 즐거웠다. 화요일 아침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화창한 날이 분명했다. 전나무 뒤편의 동쪽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비탈 과수원집의 서쪽 다락방 불빛이 보였다. 아이에나도 일어났다는 증거였다. 애는 매슈가 화로에 불을 지필 때쯤 옷을 차려입고 아침 식사까지 다 준비했다. 문제는 앤이 너무 들떠서 아침을 잘 먹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대충 마친 앤은 새 모자와 코트를 꺼내 입고 전나무 숲을 지나 비탈 과수원 집으로 향했다. 베리 씨와 다이애나가 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곧장 출발했다. 한참을 가야 했지만 앤과 다이애나는 매 순간이 즐거웠다. 붉은 햇살이 수확을 마친 들판 위로 퍼져나가는 이른 아침. 촉촉한 길을 따라 마차를 타고 달리는 건 상쾌한 일이었다. 공기는 신선하고 상쾌했으며 아지랑이가 골짜기 너머 언덕 위로 피어 올랐다. 길은 주황빛깔로 물들기 시작한 단풍나무로
우거진 숲을 지나 다리로 이어졌고 해변을 따라 낚시꾼들의 오두막을 지나치기도 했다. 정오가 되었을 무렵 샬롯타운에 도착해서 너도밤 나무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너도밤 나무 집은 오래됐지만 튼튼한 저택이었다. 길에서는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고 집 주위에는 초록색 느릅나무와 가지가 무성한 너도밤 나무가 가득했다. 조세핀 베리는 날카로운 검은 눈을 반짝이며 현관에서 방문객을 맞이했다. 우리 꼬마 숙녀애니 마침내 와줬구나. 어머, 키가 컸구나. 이제 나보다도 더 크겠는걸? 그리고 상당히 예뻐졌구나.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겠지? 앤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걸요. 예전보다 죽은 깨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 말곤 딱히 더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기뻐요. 저녁 준비를 살피러 조세핀 베리가 자리를 비우자 두 시골뜨기 소녀는 응접실의 멋들어진 자태에 압도됐다. 다이애나가 속삭였다. 앤, 궁전에 온 것 같지 않니? 난 조세핀 할머니 댁은 처음이야. 이렇게 웅장한지 몰랐어. 앤이 황홀한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 벨벳 카펫, 실크 커튼. 내가 꿈속에서 다 그리던 거야. 다이애나, 근데 그거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이 방이 이렇게 화려한데 그래서인지 더는 상상할 게 없어. 가난한 게 위안이 될 때도 있구나. 상상할 여지가 많잖아. 샬롯타운에서 보낸 시간들은 세월이 흘러서도 두 소녀의 추억 속에 고이 간직될 터였다. 처음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두 사람은 기쁨에 휩싸여 있었다. 수요일에는 조세핀 베리가 두 아이를 데리고 박람회에 가서 하루 종일 그곳을 구경했다. 애는 나중에 마릴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말 굉장했어요. 그렇게 흥미진진한 것들은 처음 봤어요. 어떤 부스가 제일 좋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전 말과 꽃, 장식품이 있는 곳이 제일 좋았어요. 조시 파이는 레이스 바느질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뻤어요. 그리고 조시 파이가 잘 돼서 저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하먼 앤드루스 아저씨는 그라 벤스타인 사과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다이애나는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상품으로 돼지를 받는 건 우스꽝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다이애나의 생각에 공감할 수 없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이애나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돼지 생각이 날 것 같대요. 린드 아주머니는 버터와 치즈 만들기 대회에서 1등을 하셨어요. 에이벌리 마을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린드 아주머니를 낯선 사람들 틈에서 발견할 때까지
제가 그동안 린드 아주머니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거 있죠? 조세핀 할머니께선 저희에게 경마도 보여주려고 특별석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다이애나가 빨간색 말이 이기는 쪽에 10센트를 걸자고 하는 거예요. 전 내기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빨간색 말이 정말 우승을 해버렸거든요. 내기를 했다면 10센트를 잃을 뻔했어요. 아, 정말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조세핀 할머니는 약속대로 저희를 손님방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아한 방이었어요. 하지만 손님 방에서 잔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른이 되어가는 건 이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꼬마였을 때 느꼈던 설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목요일이 되자 두 소녀는 마차를 타고 공원에 다녀왔고 저녁에는 음악학교 공연을 관람했다. 아주 유명한 프리마돈나의 공연이었다. 앤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빛나는 밤이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침묵 속에서 음악을 들었어요. 셀리츠키 부인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하얀 새틴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노래를 시작하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눈에선 눈물이 흘렀는데 그건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공연이 끝났을 땐 어찌나 아쉽던지. 전 조세핀 할머니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길 건너 식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진정이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엉뚱하다고 생각했는데 딱 들어맞았던 거 있죠. 아이스크림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그리고 밤 11시에 식당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게 흥미진진하기도 했고요. 아이에나는 자기가 도시 체질인 것 같대요. 조세핀 할머니가 저는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골똘히 생각해 봤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전 도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가끔씩은 밤 11시에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멋지지만 동쪽 다락방에 누워서 제가 잠드는 순간에도 별들이 반짝이고 전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냇물을 아른거리게 한다고 생각하며 잠드는 게 더 좋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조세핀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막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웃으세요. 어쨌든 저희를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주 황송한 대접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금요일이 되자 베리 씨가 소녀들을 데리러 왔다. 조세핀 베리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좋은 시간 보냈겠지?
다이애나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앤, 너는 어땠니? 전 매 순간이 즐거웠는걸요. 앤은 갑자기 팔을 뻗어 늙은 여인의 목을 감싸 안고는 주름진 볼에 입을 맞췄다. 다이애나는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앤의 행동에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조세핀 베리는 기뻐했고 마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커다란 집으로 들어가서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아이들이 떠나버린 집은 적적했다. 조세핀 베리는 자기 중심적인 노인이었다. 자신 이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 대해 주었다. 앤은 조세핀 베리를 기쁘게 했고 그 결과 노인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핀 베리는 앤의 유별난 말솜씨보다는 그녀의 생기발랄함, 귀여운 애교, 깨끗한 영혼에 마음이 더욱 끌렸다. 마릴라 커스버트가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노망이 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우리 집에도 앤 같은 아이가 있었다면 난 더욱 다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앤과 다이애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들떠 있었다. 사실 더 기뻐하고 있었다. 이 여정의 끝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화이트 샌즈를 지나 해변길로 접어들 무렵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다. 저 멀리 달이 수평선에서 떠올라 밝게 빛나고 있었다. 파도는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었고 바다 내음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앤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다는 것도 좋고 집에 가는 것도 좋아. 앤이 통나무 다리를 건널 때 초록지붕집의 부엌에서는 앤을 환영이라도 하듯 불빛이 새어나왔고 열린 문틈으로는 가을의 추위를 녹여줄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고 있었다. 앤은 언덕을 뛰어 저녁 식사가 차려진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릴라가 뜨개질 감을 접으며 말했다. 왔니? 앤은 신이 나서 말했다. 네, 집에 오니 너무 좋아요. 전 모든 것에 입맞춤을 하고 싶어요. 심지어 시계에도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건 구운 치킨인가요? 혹시 저를 위해 요리하신 거예요? 그래, 널 위해서야. 먼 길 오느라 배고플 것 같아서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서 옷 갈아입고 메슈 오라버니가 오는 대로 저녁을 먹자꾸나. 네가 없는 동안 집안이 어찌나 허전하던지. 지난 나흘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구나. 저녁을 먹은 뒤 화롯가에 앉아 앤은 메슈와 마릴라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제잘대기 시작했다. 앤은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제 인생에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최고로 좋았던 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30장 퀸스 입시반이 만들어지다. 마릴라는 뜨개질 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눈에 피로감이 몰려왔다. 요즘 들어 눈에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 같아서 다음에 샬롯타운에 가면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둠이 몰려오고 별빛이 초록지붕집을 향해 반짝이는 11월의 어느 저녁, 붉게 넘실거리며 타오르는 난로불만이 부엌을 밝히고 있었다. 애는 양탄자 위로 몸을 둥글게 말고서는 단풍나무 장작에서 스며 나오는 수백 년 묵은 여름 햇살이 불꽃이 되어 이글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을 읽던 중이었지만 책은 바닥에 내팽개친 채 입가에 미소를 띠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번쩍이는 스페인의 성곽이 안개와 무지개에 포근히 안겨있는 모습을 떠올렸고 환상적인 모험이 구름이 자욱한 대지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모험은 항상 승리로 끝났고 현실에서처럼 절대 앤을 곤란하게 하는 일은 없었다. 마릴라는 다정한 눈빛으로 앤을 바라봤다. 난로불과 그림자가 시야를 흐려놓았기에 망정이지 지금보다 더 빛이 밝았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표정이었다. 마릴라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릴라는 이 깡마르고 잿빛 눈을 지닌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애정은 너무나도 깊고 강렬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될까 염려가 되기도 했다. 인간에게 그런 강렬한 애정을 준다는 게 죄악은 아닐까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일까? 마릴라는 앤이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인 양 아이를 엄하게 대했고 야단치곤 했다. 종종 앤은 마릴라를 기쁘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꼈고 그녀가 동정심과 이해심이 부족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앤은 늘 마릴라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나무라곤 했다. 문득 마릴라가 앤을 불렀다. 앤, 네가 다이애나랑 밖에 나갔을 때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단다.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집을 비워서 아쉽네요. 전 유령의 숲에 있었는데 지금 그 숲은 너무 아름다워요. 고사리와 보드라운 잎사귀들, 크래커베리 같은 숲속 식물들이 곤히 잠들었어요. 봄이 올 때까지 잘 자라고 잎사귀로 이불을 덮어준 것 같아요. 아마 무지개 스카프를 두른 잿빛 요정이 어젯밤 달이 떴을 때
몰래 다녀가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참, 아주머니, 요즘 다이애나와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멋진 독신 여성으로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다이애나는 아직 마음을 다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애나와 저는 요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예전보단 많이 컸으니 더 이상 유치한 이야기는 안 어울리잖아요. 아주머니, 스테이시 선생님은 지난 수요일에 10대가 된 여자아이들만 시냇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20살에 우리 인격이 형성될 무렵이 되면 10대 때 품은 습관과 이상들이 남은 인생의 토대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다이애나와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문제에 대해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건 모두 배우고 최대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자고 약속했어요. 아, 근데 스테이시 선생님은 왜 오신 거예요? 그게 내가 말하려던 거다. 네가 통 말할 틈을 안 주잖니. 선생님이 너에 대해 말씀하시더구나. 애는 지레 겁을 먹은 눈치였다. 저에 대해서요? 아, 무슨 얘긴지 알 것 같아요. 아주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어제 오후 캐나다 역사 시간에 배너를 몰래 읽다가 스테이시 선생님께 딱 걸렸거든요. 제인 앤드루스가 빌려준 책이었는데요. 점심시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전차 경주가 시작되려는 장면에서 마침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배너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배너가 진다면 정의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엔 역사책을 펴놓고 책상이랑 무릎 사이에 배너를 숨겼어요. 제가 마치 역사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보이게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스테이시 선생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무서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배너 책을 가져가셨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2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공부에 매진해야 할 때 시간을 낭비한 거고, 다른 하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역사책을 읽는 척해서 선생님을 속이려 했다는 거였어요. 전 그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엉엉 울었고 선생님께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반성의 의미로 배너책을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차 경주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음 이야기가 아무리 궁금해도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절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놓고는 여기까지 와서 아주머니께 다 일러 바치시다니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다. 네가 죄책감을 느껴서 털어놓은 것 같은데 학교에 소설책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넌 소설을 너무 많이 읽기도 하고. 앤이 발끈했다. 어떻게 배너와 같은 종교서적을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물론 주일학교에서 읽기엔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전 주중에만 읽는단 말이에요. 마릴라가 말했다. 난 램프에 불이나 밝히고 일을 해야겠다. 보아하니 너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너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중에도 없구나. 네 입을 쫑알대기에 바빠서 다른 건 관심도 없다고. 앤이 미안한 듯 말했다. 아, 아니에요. 전 정말 듣고 싶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 스테이시 선생님이 고학년 중에 퀸스에 입학시험을 치를 학생들을 따로 모아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시더구나.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보충 수업을 하실 건가 봐. 그래서 너도 그 반에 들어가고 싶은지 나와 매슈에게 물어보려고 오신 거야. 네 생각은 어떠니? 퀸스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고 싶니? 앤은 무릎을 꼿꼿이 펴고 두 손을 끌어 쥐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그건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루비와 제인이 입학시험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부터 제 꿈이었어요. 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앤드루스 아저씨가 그러는데 프리스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50달러가 필요했대요. 프리스는 기이하게 젬병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슈 오라버니와 내가 너를 키우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너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매슈 오라버니와 내가 여기 있는 한 여긴 항상 너의 집이야.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앞날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 원하면 퀸스 아카데미에 들어가도록 해라. 앤은 달려가서 마릴라의 허리를 껴안고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 봤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전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를 꼭 갚을 거예요. 넌 잘 해낼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이 네가 밝고 성실한 아이라고 하셨단다. 너무 책에만 파묻힐 건 없다. 아직 서두를 것까지는 없거든. 입시를 치르기까지 1년 반이나 남았잖니. 그래도 선생님은 제때 시작해서 기초를 다지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구나.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게요. 왜냐면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앨런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걸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한댔어요.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는 건 가치 있는 목표겠지요? 머지않아
퀸스 입시반이 만들어졌다. 길버트 블라이스, 앤 셜리,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루스, 조시 파이, 찰리 슬론, 그리고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등록했다. 다이애나 베리는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부모가 다이애나를 퀸스 아카데미에 보낼 의사가 없어서였다. 이건 앤에겐 재앙과도 같았다. 미니 메이가 후두염을 앓았던 밤 이래로 다이애나와 앤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퀸스 입시반 첫 수업을 들으려고 방과 후에 남아있는데 앤은 다이애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학교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자작나무 길과 제비꽃 골짜기를 외로이 걸을 다이애나를 생각하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꼭 참았다. 앤은 허둥지둥 라틴 문법책을 펼쳐들고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감췄다. 그날 밤, 앤이 말했다. 그래도 퀸스 입시반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인과 루비는 교사가 될 거래요. 루비는 2년 정도 교사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할 거래요. 제인은 평생 교사 일을 할 거고 절대 결혼은 안 할 거래요. 무디 스퍼전은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전 못되게 굴 생각은 없는데 목사님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그 애는 통통하고 큰 얼굴에 작은 푸른 눈을 지닌 개구쟁이잖아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더 지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길버트 블라이스는 뭐가 되고 싶다고 하던? 앤이 줄리우스 시저 책을 펼치는 걸 보며 마릴라가 물었다. 글쎄요. 그 애의 장래 희망은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기는 하려나? 앤이 얕잡아 보듯 말했다. 길버트와 앤은 서로 보란 듯이 경쟁을 하고 있었다. 이전엔 앤이 일방적으로 길버트를 이기려고 들었다. 하지만 이젠 길버트도 작정하고 앤처럼 반에서 1등을 하고 싶어 했다. 길버트는 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이 두 사람의 실력이 월등히 높은 걸 알고 있었기에 아예 경쟁을 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경쟁 의식 외에도 연못에서 사과를 거절당한 후로 길버트도 앤 셜리의 존재를 대놓고 무시했다. 다른 여자아이들하곤 이야기도 나누고 장난도 쳤다. 책을 빌리기도 하고 퍼즐을 같이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앤 셜리에게만큼은 철저히 무관심했다. 앤은 길버트의 무관심이 달갑지만은 않았다. 신경 쓰지 않겠다고 되뇌었지만 말처럼 되진 않았다. 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자였고 그가 신경 쓰였으며 빛나는 호수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길버트에게 다르게 대답할 것 같았다. 어느 순간
길버트에게 느꼈던 오랜 분노는 말끔히 사라져버린 듯했고 그런 감정을 남몰래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앤 본인도 당황스러웠다. 예전의 사건과 감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전의 분노감을 되찾아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연못가에서의 돌발적인 분노가 마지막이었다. 앤은 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길버트를 용서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길버트는 물론이고 다이애나와 다른 그 누구도 앤이 오만하고 못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앤은 자신의 감정은 깊은 망각 속에 묻기로 결심했다. 지금 여기서 밝혀두자면 그 결심은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에 작정하고 앤에게 쌀쌀맞게 대한 길버트로서는 별다른 수확이 없었다. 그해 겨울은 모두가 각자의 할 일과 공부에 매진하느라 아주 바빴다. 앤에게 그 해는 목걸이에 달린 황금 장식이 하루에 하나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앤은 행복했고 열의에 불탔으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다. 하고 싶은 공부, 받고 싶은 상, 읽고 싶은 책, 주일학교 성가대에서 부르고 싶은 새 곡들이 넘쳐났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목사님 댁을 방문하여 앨런 사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에 초록지붕집에는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왔고 만물은 다시 꽃을 피워냈다. 학업은 잠시 슬럼프에 빠졌다. 다른 친구들이 초록빛 길과 울창한 숲, 초원의 샛길로 하나둘씩 흩어질 때 학교에 남아있던 퀸스 입시반 학생들은 창 너머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지난 겨울 동안 라틴어 문법과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느꼈던 열정이 시들해졌다는 걸 느꼈다. 앤과 길버트도 학업에 느슨해졌고 경쟁이 무뎌졌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다가오자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 같이 기뻐했다. 마지막 날 저녁, 스테이시 선생님이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 해줬어요. 휴식과 즐거움이 가득한 방학을 보내길 바랄게요.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면서 다음 학기를 위해 건강과 활기, 포부를 가득 키워오도록 해요. 입학 시험을 앞둔 마지막 해는 전쟁과도 다를 게 없으니까요. 조시 파이가 물었다. 다음 학기에도 오실 건가요? 스테이시 선생님? 조시 파이는 어떤 질문에도 주저함이 없었고 이번 경우만큼은 학생들이 모두 조시 파이에게 고마워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선생님께 직접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학교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란 소문이 파다했다.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건 곧 스테이시 선생이 수락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퀸스 입시반은 가슴을 졸이며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렸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답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다른 학교로 갈까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에이벌리에서 계속 가르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곳 학생들과 너무 정이 들어서 떠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 정말 기뻐요, 선생님. 선생님이 안 돌아오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애는 교과서를 낡은 가방에 몽땅 담아서 상자에 던져두고 열쇠로 잠갔다. 애니 마릴라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방학 동안 책은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이번 학기 동안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기하학 공식을 모조리 다 외울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공부에 관련된 거라면 이젠 진절머리가 나요. 전 이번 여름은 정말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어린 소녀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내년에도 계속 키가 자라면 치맛단을 늘려야 할 거래요. 안 그러면 다리와 눈밖에 안 보이게 될 거라나요? 조금 더 긴 치마를 입게 되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겠지요? 더 기품 있게 말이에요. 이번 방학은 정말 신날 거예요. 루비 길리스가 곧 생일 파티를 연대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주일학교 소풍과 교회 음악회도 있고요. 베리 아주머니는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다이애나와 저에게 저녁을 사줄 계획이시래요. 린드 부인은 다음 날 오후 마릴라가 왜 목요일 봉사 모임에 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들렸다. 마릴라가 봉사 모임에 안 왔다는 건 초록지붕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목요일에 메시 오라버니한테 심장 발작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라버니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괜찮고요. 하지만 예전보다 발작을 일으키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리해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라버니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은 소리니까요. 들어와서 좀 앉았다 가세요. 차를 좀 드릴까요? 그렇게 권하시니 그럼 좀 앉았다 가죠. 그냥 돌아갈 생각이라곤 전혀 없던 린드 부인이 말했다. 애니 차를 준비하고 비스킷을 데우는 동안 린드 부인과 마릴라는 응접실에 편하게 앉아 있었다. 비스킷은 담백하고 하얗게 잘 구워져서 까다로운 린드 부인의 입맛에도 맞았다. 오솔길 끝자락까지 배웅하던 마릴라에게 린드 부인이 말했다. 마릴라, 애는 정말 똑부러진 아이로 잘 성장했어요. 마릴라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마릴라가 답했다. 네, 정말 그래요. 이젠
아주 차분하고 믿을만해요. 워낙 덤벙대는 아이였어서 걱정을 좀 했었어요. 하지만 애는 이제 모든 걸 맡겨도 될 만큼 듬직해요. 린드 부인이 말했다. 맞아요. 3년 전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앤이 이렇게 잘 자랄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그 성질머리를 제가 어찌 잊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토머스에게 그랬다니까요. 내 말 잘 들어둬요. 마릴라는 본인이 저지른 일로 엄청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 저의 착오였네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정말 기뻐요. 난 실수를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전 애를 잘못 판단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도 아니죠. 그 아이는 엉뚱하고 딴 세계에서 온 아이 같았으니까요. 애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지난 3년 동안 앤이 변한 걸 보면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얼굴도 봐요. 이젠 정말 예쁘잖아요. 물론 저렇게 창백하고 눈이 큰 아이는 내 취향은 아니지만요. 내 눈에는 다이애나벨이나 루비길리스처럼 생기 있고 혈색 좋은 아이가 예뻐 보여요. 하지만 앤이 그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미모에서는 조금 처질지 몰라도 왠지 다른 아이들은 너무 지나치게 꾸몄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애는 6월에 백합화 같다고 날까요? 본인이 수선화라고 부르는 그 꽃 말이에요. 그 꽃이 커다랗고 붉은 모란꽃 옆에 피어있는 것 같다니까요. 31장 시냇물과 강물이 만나는 곳. 애는 즐거운 여름을 보냈다. 앤과 다이애나는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연인의 오솔길, 드루아스샘, 버드나무 연못, 빅토리아 섬에서 즐겁게 뛰어다니며 놀았다. 마릴라는 앤이 매일같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오후, 미니 메이가 후두염으로 아팠던 날 왔던 스펜서 베일의 의사가 한 환자의 집에서 앤과 우연히 마주쳤다. 앤을 꼼꼼히 살펴보던 의사는 입을 이죽이더니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마릴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아이가 여름 동안 바깥 공기를 충분히 들이키게 하세요. 다음 단계로 활보할 기력을 회복할 때까진 책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릴라는 깜짝 놀랐다. 마치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간 앤이 폐결핵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앤은 생애 최고의 여유로운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앤은 산책도 하고 노를 젓기도 하고 딸기를 따면서 마음껏 꿈을 꾸었다.
9월이 되자 앤의 눈은 총기가 가득하고 명민해져서 의사 선생님이 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 앤은 다시 열정과 의지로 불타올랐다. 앤이 다락방에서 책들을 꺼내며 말했다. 전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공부에 매진할 거예요. 오랜 친구들아, 너희들의 반가운 얼굴을 다시 보게 돼서 너무 기뻐. 기야, 너까지도 말이야. 마릴라 아주머니, 전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름을 보냈어요. 앨런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듯 이젠 경주에 나가는 선수처럼 들떠 있다니까요.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주머니나 앨런 사모님, 스테이시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래요. 전 이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하고만 있으면 꼭 제가 못된 사람이 된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고 싶어져요. 도대체 제가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못된 말썽꾸러기라서 그런 걸까요? 마릴라는 순간 아리송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어댔다. 네가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구나. 나도 레이첼과 있으면 종종 그런 느낌을 받거든. 레이첼이 잔소리를 조금 줄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단다.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레이첼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시고 선량한 분이시니까. 맡은 일은 또 얼마나 야무지게 하시는데. 아주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니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겠죠? 잘할수록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요.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 앨런 사모님,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주위에 계시니까 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번 여름에 키가 2인치나 컸어요. 길리스 아저씨가 루비의 생일 파티에서 제 키를 재주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제 드레스를 길게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짙은 초록색은 정말 예뻐요. 그리고 치마에 주름을 잡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번 가을에는 주름 치마가 유행이잖아요. 저도 이젠 주름 치마가 있으니 공부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주름을 잡아줘서 다행이구나. 마릴라는 마음을 놓았다. 스테이시 선생은 에이벌리 학교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다시 학업에 매진했다. 특히 퀸스 입시반 여자아이들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다. 내년 학기 말에 있을 운명의 입학시험은 이미 아이들의 앞길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입학시험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자아냈다. 만약 시험에 불합격한다면 어떨까? 그해 겨울, 애는 깨어있는 내내 이런 악몽에 시달렸다. 길버트 블라이스의 이름이 1등에 오르고 자신의 이름은 아예 빠진 합격자 명단을 바라보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은 바쁘게 훌쩍 지나가 버렸다. 공부는 재미있었고 경쟁은 치열했다. 사고와 감정, 열의로 가득 찬 신선하고도 놀라운 미지의 세계가 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했다. 모두 스테이시 선생님 덕분이었다. 그녀의 능숙하고 섬세하며 관대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해줬다. 공부 이외에도 앤의 사교의 폭도 넓어졌다. 스펜서 베일의 의사가 해준 조언을 마음에 담아둔 마릴라는 앤이 이따금씩 외출을 해도 반대하지 않았다. 토론클럽 활동이 왕성해져서 공연도 수차례 열었다. 어른들의 사교 모임과 다를 바 없는 파티도 한두 번 열렸고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면서 놀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애는 쑥쑥 커갔다. 어느 날 마릴라는 앤과 나란히 걷다가 이제는 앤이 자신보다 키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앤, 너 정말 키가 많이 컸구나. 마릴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릴라는 앤이 자랐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섭섭했다. 마릴라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꼬마 아이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키가 훌쩍 크고 진중한 눈빛을 지닌 15살 소녀가 서 있지 않은가. 사려 깊은 눈매와 도도한 자태까지 갖추었다. 마릴라는 꼬마 시절의 앤만큼이나 숙녀가 된 지금의 앤을 사랑했지만 한편으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공허함을 느꼈다. 그날 밤 앤은 다이애나와 기도 모임에 갔고 홀로 황량한 석양을 받으며 걷던 마릴라는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때 램프를 들고 오던 매슈가 그런 마릴라를 보고 깜짝 놀라 빤히 쳐다보자 마릴라는 눈물을 쏟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숙녀가 다 된 거 있죠? 내년 겨울이면 우리 곁을 떠나겠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자주 올 텐데 뭘 그러니. 그때쯤이면 카모디에도 기차가 지나다닐 거야. 매슈가 위로했다. 매슈에게 앤은 예나 지금이나 4년 전 6월의 어느 날 브라이트 리버 역에서 데려왔던 작고 열의에 찬 꼬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그래도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과는 다르죠. 거 봐요. 남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애는 신체적으로만 변화한 게 아니었다. 우선 말수가 줄었다. 물론 예전처럼 생각하고 공상하는 건 같았지만 확실히 말수는 줄었다. 마릴라가 이를 눈치채고 앤에게 물었다. 예전에 비하면 말도 별로 없고 이젠 거창한 단어도 잘 안 쓰는구나. 무슨 일 있니? 읽던 책을 내려놓고 얼굴을 붉히며 애는 조금 웃었다. 그리고 꿈을 꾸듯 창밖을 내다봤다. 암쟁이 얼굴이 꽃봉오리를 피워내고 있었다. 애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저 예전처럼 떠들고 싶지 않아졌어요. 깊게 생각해낸 아름다운 것들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요. 마치 보물처럼요. 제가 털어놓는 생각들이 웃음거리가 되거나 괴상한 취급을 받는 것도 싫고요. 거창한 단어들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졌어요.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이젠 그런 말들을 써도 될 만큼 컸는데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재밌기도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야기 클럽은 잘 되고 있니? 한동안 얘기를 못 들은 것 같구나. 아, 이야기 클럽은 없어졌어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이젠 지겨워졌어요. 사랑과 살인, 도피나 미스터리 이야기를 쓰는 건 한심한 일이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장문 연습으로 이야기를 써보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에이벌리 마을에서 일어날 법한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쓰라고 하셨어요. 제 글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썼던 글들이 얼마나 실수투성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할수록 글을 더 잘 쓰게 될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입학 시험까진 이제 겨우 2달 남았구나. 잘 될 것 같니? 그러자 앤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괜찮다가도 또 어떤 때는 성적이 바닥을 쳐요. 열심히 공부했고 스테이시 선생님도 꼼꼼히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저마다 취약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제겐 당연히 기하학이고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6월에 입학시험과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들로 모의고사를 치르겠대요. 그리고 까다롭게 채점하실 거래요. 그럼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불합격하면 어쩌나 걱정을 한다니까요. 그럼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면 되잖니. 그렇게는 할 자신이 없어요.
불합격은 너무 창피해요. 특히 다른 아이들이 합격한 상황에서 저만 떨어진다면요. 전 시험 때 긴장을 하는 편이라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이 돼요. 한숨을 쉰 애는 산들 바람과 파란 하늘, 그리고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 정원에서부터 겨우 눈을 돌리고는 책에 집중했다. 봄은 또다시 올 테지만 이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그 봄을 만끽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